그날 라면 포트에 물이 끓어오르던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다. 구로구의 오래된 빌라. 낡은 벽지와 바랜 커튼, 그리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가을 바람. 고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라면 포장을 뜯었다. 익숙한 손길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들. 끓는 물, 라면, 스프, 젓가락 소리. 그러나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무겁고 지겨웠다. 식탁 위에 놓인 단 한 그릇의 라면.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전히 여기 있을까?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목소리조차 없는 집. 텔레비전은 배경음처럼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 속 말들을 듣지 않았다. 초점 없는 시선으로 그저 비어있는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내 순자가 앉던 자리, 이제는 빈 의자. 손에 쥔 젓가락이 허공에 머물렀다. 입맛이 없었다. 목구멍에 라면 한 가닥도 넘기기 어려웠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리는 가을 나무잎들. 그제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여보, 나중에 시간 나면 단풍 구경 가요. 꼭? 그때 그는 늘 대답했었다. 응? 나중에.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다. 순자는 떠났고 나무잎은 어느 해 가을에도 함께 보지 못한 채 흩날렸다. 전화벨 소리에 잠시 멍한 정신이 돌아왔다. 핸드폰 화면에는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사람 얼굴 보는 것도 말 섞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야, 영우야, 잘 지내냐? 글쎄. 그냥 그렇지. 그러지 말고 나와라. 오늘 한잔 하자. 사람 좀 많나? 성남에 괜찮은 데 있어. 분위기 좋고. 성남 멀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귀찮다. 그냥 집에서 도시락이나 먹고 자야지. 야, 네가 그 꼴로 사는 거 순자가 알면 가만히 있겠냐. 요즘 완전 귀신 같대. 얼굴도 반쪽 됐고. 나와라. 내가 쏜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갈까 말까. 어디로 나가라는 건가. 구로에서 성남이라니. 이 나이에 뭘 어쩌라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어쩐지 가만히 앉아있기 싫었다. 답답함, 공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작은 두려움이 등 뒤를 밀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 앞에 놓인 낡은 구두. 한쪽 굽이 닳아 비틀어진 모습이 왠지 모르게 눈에 밟혔다. 손으로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짜? 뭐 하는 짓이람? 구두를 신는 손끝이 떨렸다. 몸이 떨린 건지, 마음이 흔들린 건지 알 수 없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바람은 차가웠고 가로수 잎들은 노랗게 발해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왜 가는 걸까? 정말 전철 안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에 앉아 그는 창 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산들, 단풍이 들어가는 나무들, 그가 아내와 함께 보지 못했던 바로 그 풍경. 전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조금은 쓸쓸해 보였다. 성남역에 도착하자 박철민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야, 진짜 나왔네. 와, 오랜만이다. 그냥 심심해서. 꺼봐. 잘 나왔다. 오늘 기분 좀 풀자고. 분위기 좋은데 알아?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길게는 오래된 간판들과 허름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성남도 많이 변했지. 철민이 말을 건넸다. 응? 그래. 대답은 건성,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허름한 간판이 달린 하모니 다방이었다. 누렇게 바랜 유리창, 낡은 목재문. 안으로 들어가자 담배 냄새와 싸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에 고영우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일행 있습니다. 철민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긴장 풀어. 별거 아냐. 그냥 맥주 한잔 하는 거야. 홀 안은 조용했다. 몇몇 테이블에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중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구석 테이블, 검은 운동화를 신은 여자. 운동화의 뒤꿈치는 완전히 닳아 있었다.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습. 고영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신발에서 아내 순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순자도 그런 신발을 신곤 했다.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껴 신었던 모습. 선이야. 안녕. 철민이 친근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말투는 어딘가 낯설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 그녀는 경계의 눈빛으로 고영우를 바라봤다. 이분은 내 친구야.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맥주가 나왔다. 고영우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도 말을 아꼈다. 어색함이 공기를 타고 흘렀다. 용산에서 오셨다고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전자상가에서 일했어요. 오래됐죠? 아, 짧은 대화. 그 이상의 말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잔에 맥주를 따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가던 순간 고영우는 그녀의 신발 소리를 들었다. 딱, 딱, 메마른 소리.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렸다. 순자의 걸음 소리가 떠올랐다. 그 소리, 그 모습이 저 여자. 안 됐지? 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한국 와서 고생 중이야. 남편은 도망가고 딸 등록금 벌러 왔다가 저기까지 갔대. 그 말에 고영우는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떤 사연이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그 낡은 신발마저도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은 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철민은 전화를 받는 척 자리를 떴다. 고영우는 혼자 남았다. 그녀도 다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침묵했다. 신발이 좀 불편해 보이네요.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얼굴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고영우는 느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속았으면 저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겠어요. 정말 신발만이면. 그들은 함께 다방을 나섰다. 성남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다. 고영우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 여자의 신발에 마음이 쓰였는지.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쩌면 뭔가 달라질까? 성남의 좁은 골목길의 작은 신발 가게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다. 고영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심스레 앞서 걸었고 윤선이는 조용히 따라왔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꼭 무언가 깨지기 쉬운 유리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가게 안은 따뜻했다. 좁은 공간, 빛바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선희는 서성이다가 신발 한 켤레를 가리켰다. 값은 3만 원. 고영우는 선희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좀 더 좋은 걸로 해요. 이왕이면 오래 신을 수 있게.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너무 비싼 건 부담돼요. 목소리는 작았고 손끝은 주름진 채 서로 얽히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신발 가게 주인은 큰 관심 없는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고영우는 말없이 카드를 건넸다. 계산이 끝나자 선희는 새 신발을 곧장 신고 가겠다고 했다.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조이며 그녀는 말했다.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고영우는 잠시 멈칫했다. 저도 이런 일 해본 적 없어요. 가게 문을 나서자 그녀는 자꾸만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발끝에 새하얀 운동화, 어색하게 웃는 모습이 있었다. 괜히 이상하죠? 고영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어울려요. 차가운 공기 속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조용했다. 더는 딱딱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조금은 덜 어색해졌다. 선희는 무심코 물었다. 어디로 가세요? 우리 집 근처로 가요. 그냥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처음 듣는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걷는 동안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 연변에서 왔어요. 딸이 있어요. 23, 대학 다녀요.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돈 벌러 왔죠. 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엔 작지만 분명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자랑스럽겠네요. 고영우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네, 보고 싶어요. 3년 넘게 못 봤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가슴도 묘하게 저려왔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했던 말과 행동들이 늘 미뤄진 채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선희는 잠시 멈췄다. 잠깐 들렀다 갈래요. 너무 늦었죠.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 지었다. 조금만요. 진짜 차 한 잔이면 돼요. 낡은 계단을 올라 작은 빌라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가 반겨주었다. 소박한 거실, 오래된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선희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예요. 벌써 3년. 작은 전기포트가 물을 드기 시작했고 그는 허둥지둥 찻잔을 꺼냈다.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커피 괜찮아요. 네, 아무거나요. 잠시 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찻잔 사이에 놓인 스팀이 작게 피어올랐다. 공기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따뜻했다. 김치찌개라도 끓여 드릴까요? 선희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러나 그녀는 싱긋 웃었다. 아니에요. 라면 말고 따뜻한 밥 드셔야죠.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라면, 김치, 달걀 몇 개뿐. 고영우는 민망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혼자 살다 보니 그냥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너무 비싼 건 부담돼요. 그 말에 고영우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듣는 아주 소소한 제안이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시장에 가겠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직접 김치찌개를 끓였다. 부엌 가득 퍼진 고소한 냄새에 고영우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네요. 고마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더 먹어요. 많이 해놨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선이가 말했다. 여기 좋네요. 고향 생각나요? 산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연변은 어때요? 거긴. 산이 많아요. 근데 이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녀는 천천히 바람을 느끼듯 두 팔을 벌렸다. 고영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여기서 텃밭 하나 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그녀가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따뜻했다. 고영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손길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렸다. 저 진철 씨 덕분에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짧게 답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나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좋아요. 이런 기분.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야경이 번지고 멀리 산 실루엣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고영우의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살아있는 느낌. 오랜만이군. 밤은 깊어갔고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다. 어쩌면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란 것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새 신발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 아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어쩌면 뭔가 달라질까. 구로구의 옥상은 고요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가을 바람은 빨래 사이를 살며시 스쳐 지나갔다. 고영우는 두 손으로 양말을 털어 널며 무심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 속에 먼지 냄새와 삶의 흔적들이 섞여 있었다. 문득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빨래를 널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손끝은 서툴렀고 몸은 어느새 굳어 있었다. 도와드릴게요. 조용히 들려온 윤선이의 목소리에 고영우는 돌아보았다. 선이는 밝은색 스웨터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망설임 가득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젖은 셔츠를 받아들었다. 괜찮아요. 혼자 해도 돼요. 그가 말했지만 선이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나요. 그리고 그냥 좋아요. 이런 거. 그녀의 미소에 고영우도 조금은 마음이 풀어졌다. 말없이 함께 빨래를 널었다. 습관처럼 이어지는 손짓과 조심스런 동작들. 공기는 선선했고 햇살은 평온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지만 그것은 어색함보다는 잔잔함에 가까웠다. 고영우는 손끝을 털며 말했다. 아내랑도 가끔 여기 올라왔어요. 저기 산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선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옅은 안개에 감싸여 있었다. 여기 참 좋네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고향 생각나요. 그녀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다. 연변에서의 삶,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엄마와 함께 마당에 씨앗을 심던 기억. 고영우는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먼 곳을 그리워하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박한 기쁨도 있었다. 여기서 텃밭 만들어 볼까요? 선이가 말했다. 상추랑 고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흙 만지는 거,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고영우는 잠시 웃었다. 네, 그래요. 해봐요.
두 사람은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가을 바람은 조용히 스쳤다. 선희는 손바닥에 남은 흙먼지를 털며 조심스레 물었다. 진철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 물음에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마음 한 구석 깊숙이 감춰둔 질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외로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 말은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둘의 시선은 멀리 하늘을 향했다.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 순간 선희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손끝은 미약하게 떨렸지만 온기가 있었다. 여기선 괜찮죠? 그녀가 속삭였다. 고영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고요한 평화가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다. 삶의 무게도 세상의 번잡함도 그 순간만큼은 멀리 있었다. 우리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웃음은 맑았고 고영우의 마음 한쪽이 조금씩 풀어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이렇게도 가볍게 조용히 퍼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잊고 있었다. 그날 저녁 고영우는 작은 플라스틱 화분 몇 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물 뿌리개도 하나 더 담았다. 그런 자신이 우습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무언가 기다릴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며칠 뒤 그들은 함께 씨앗을 심었다. 손가락에 흙이 묻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두 사람 모두 웃었다. 선희는 물뿌리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싹이 틀 상상에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분명했다. 고영우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조금씩 해봐요. 급할 거 없잖아요. 선희는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 속엔 오래된 슬픔 대신 잔잔한 기쁨이 비쳤다. 두 사람은 그날 해질녘까지 옥상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함께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리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해가 지고 선선한 공기가 내려앉을 무렵 선희가 입술을 열었다. 진철 씨, 저요. 사람 취급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고영우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두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순간이었다.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워졌고 바람은 불어왔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선희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진철 씨, 저 좋아해요. 그 말에 고영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속 오래된 벽이 살짝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끝이 저릿했고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요. 괜히 그런 말 했죠. 고영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선희 씨가 좋아요. 그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다시 맞잡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 속에서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짙어졌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선희가 나직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떨렸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고영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살아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어둠은 천천히 깔려왔고 가을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 사람을 막지 못할 듯했다. 그러나 멀리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고영우의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 빨래가 흔들리고 있었다. 고영우는 멍하니 빨래줄에 걸린 셔츠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메모지로 시선을 옮겼다. 종이는 얇고 흔들렸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선명했다. 돈 갚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분다. 아주 차갑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선이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선이는 종이를 바라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거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고영우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별일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과 포기가 동시에 들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혼자 감당하지 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선희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날 저녁, 불안은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선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손길이 자꾸만 멈췄다. 고영우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희 씨.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내일 은행에 가보려고 해요. 그 말에 선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런 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녀는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철 씨, 이러지 마요. 저 그렇게까지 받을 자격 없어요. 안 돼요. 부탁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갈라진 나무결처럼 쪼개지고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가는 기분.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선희 씨, 괜찮아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나도 그렇고 선희 씨도.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주쳤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고영우는 은행을 찾았다. 대기 번호표를 들고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구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이런 대출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필요한 일입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며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다. 돌아가는 길.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에 돌아오자 윤선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다. 고영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녀왔어요. 됐어요. 정말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잘 풀릴 거예요. 선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집에 찾아온 박철민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영우야, 얘기 좀 해. 문을 열자 철민은 얼굴이 굳은 채 말했다. 아들이 너 찾고 있어. 대출 얘기 들켰어. 그 말에 고영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요. 그게 말이 돼요. 고영우는 조용히 아들의 시선을 피했다. 내 인생은 네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 윤선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렸다. 고영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내 선택을 한 거야.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랑은 끝입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함이 돌아왔다. 윤선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선희 씨 탓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용히 나누어졌다. 작은 등불 아래 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다음 날 고영우는 현금 가방을 들고 성남으로 향했다. 다방 주인은 비웃으며 돈을 받았다. 잘했네. 이제 끝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계약서 찢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방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알았어. 깨끗하게 끝내자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영우는 어딘가 불안했다. 마음 한구석에 스며든 이상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선희는 조심스럽게 그를 맞았다.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불안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고영우는 알았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현관문이 거세게 두드려졌다. 선희야, 나와.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고영우는 문득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골목 끝, 낡은 가로등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고 그 소리에 그의 가슴이 싸늘해졌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늦은 듯했다.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다. 오전이 되기도 전에 현관문이 거세게 두드려졌다. 무섭도록 요란한 소리였다. 선희야, 나와 닿아라. 거기 있는 거 알아. 윤선이는 식탁 앞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영우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문 열지 말아요.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 커졌다. 그 안쪽에서는 욕설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숨는다고 끝날 것 같아? 돈 냄새는 못 속여.
그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고영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문손잡이를 꽉 잡았다. 문을 열자 다방 주인과 그 무리들이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고영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뭘 원합니까? 돈은 다 줬잖아요. 다방 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돈, 그건 원금이고. 이자가 남았지. 계산 안 했나? 하루에 10만 원씩 붓는다. 아직도 500 남았어. 고영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 도장도 찍었고. 우리는 그냥 약속대로 받아야겠다. 이거야. 그때 윤선이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런 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방 주인은 비웃으며 손짓했다. 그럼 몰랐다고 끝나나. 참 순진하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남자들이 선희 쪽으로 다가오려 하자 고영우가 몸으로 막아서며 외쳤다. 손대지 마요. 경찰 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밀쳐냈다. 고영우의 몸이 휘청였다. 손을 뻗었지만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다. 아찔한 순간 선희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안 돼요. 그만둬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다방 주인은 비틀거리던 고영우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어이, 늙으니 돈 없으면 이 여자가 대신 일해야지.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에 고영우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머릿속은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 주세요. 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방 주인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얼마나? 한 달. 그는 숨을 몰아쉬며 덧붙였다.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잠시의 침묵. 남자들은 킥킥대며 웃었다. 한 달 좋아. 한 달 줄게. 대신 하루에 이자 10만 원 붓는 거 알지 못 갚으면 끝장이야.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떠났다. 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퍼졌다. 선희는 울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목소리는 끊어졌다. 왜 그러셨어요? 왜? 고영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돈 어떻게 마련해요? 우리 그냥. 그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 안 해요.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날 밤 고영우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희미했고 골목은 적막했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 가늘어진 손, 차오르던 숨소리. 그때 그는 말했었다. 나중에 꼭 가자. 어디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그는 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다. 담보대출 한도를 물었고 상담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중에 상환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붉은 단풍잎이 발에 밟혔다.
바람에 흩날리는 잎새들처럼 그의 마음도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윤선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나직이 속삭였다. 선희 씨, 이제 우리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평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급박한 목소리로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며칠 뒤 그는 가방에 현금을 넣어 성남으로 향했다. 다방 주인의 표정은 비열했고 돈을 세는 손길은 차가웠다. 좋아, 이제 끝이다. 그렇게 거래는 끝났다. 돌아오는 길, 그는 묵직한 가방과 텅 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선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도의 미소. 그러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입술을 열어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였다. 현관문이 다시 거세게 두드려졌다. 선이야, 나와 새벽 어스름이 깔릴 무렵 고영우는 두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은 희미했고 마음속의 불안은 차갑게 퍼져갔다. 윤선이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마주 보고 있지만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말하고 싶지만 입을 열지 못한 채 고요함은 묵직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침 새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뚫었다. 고영우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지우지 못한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평화는 늘 잠시뿐이었다는 걸, 삶의 평온은 언제나 취약하다는 걸, 그는 선희의 손을 가만히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끝까지 해봐요. 이번엔 다르게. 오전이 되자 성남의 다방 골목에 다시 발을 디뎠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다방 주인과 새로운 사내들이 집 앞에 다시 나타났다. 손에 쥔 서류 한 장을 들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고영우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문 너머의 목소리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돈 다 받았다고 생각했지. 착각. 계약서에 다 써 있어. 원금은 원금이고 이자는 이자야.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선희는 그의 뒤에 서서 두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고 있었다. 고영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더는 안 됩니다. 다방 주인은 비웃으며 얇은 종이를 내밀었다. 작은 글씨로 가득한 서류였다. 고영우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알아볼 수 없는 문장들, 촘촘히 박힌 법률 용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적힌 그녀의 이름과 도장. 여기 다 있어. 이자만 500이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못 갚으면 중국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계약이야. 선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그런 계약 본 적 없어요. 그런 말 없었어요. 다방 주인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여기 사인했잖아. 얼굴 예쁘고 착하다고 봐줄 줄 알아.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 순간 고영우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더는 못 참아요.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좋아. 불러. 우리야 떳떳하거든. 그러나 고영우는 정말로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선희는 뒤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이 발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방 주인의 표정이 달라졌다. 야, 진짜 부르냐 진심이야.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심입니다. 더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그들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해 상황을 확인했다. 고영우는 차분히 설명했고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서 이야기를 덧붙였다. 경찰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선희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는 미리 녹음해둔 음성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다방 주인의 협박, 조롱, 불법적 발언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선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숨죽여 울었고 고영우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제 끝이에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2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다방 주인들은 떠났고 공기는 싸늘했지만 평화로웠다. 선희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다. 진철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 말을 곱씹었고 고요한 침묵 속에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2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자 고영우는 조용히 말했다. 선희 씨,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냥 함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고요하게 흔들렸다.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언제든 괜찮아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고 세상은 조금씩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 2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바람은 다시 불어왔다. 계속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괜찮다.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끝없는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미한 믿음. 언젠가는 외로움이 덜해질 거라는 막연한 바람.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 하지만 그 언젠가는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한가운데 손 내밀어 줄 누군가와 눈길을 나누는 순간에 비로소 문득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작지만 분명한 변화 속에서요. 고영후와 윤선희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범하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고요 속에 갇혀 살아가던 남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고 살아온 여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다시 삶의 온기를 찾아가는 과정.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상처는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자라버립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손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따뜻한 한 끼의 밥상으로 인해 문득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손끝의 온기, 조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함께 걷는 발걸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넘겨버린 가벼운 피로, 자주 잊어버리는 약, 어딘가 아린 통증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소한 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몸은 말없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자고, 잠시 쉬어가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고영우는 늦은 나이에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룬 후에 평생을 일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 순간에야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혼자 먹는 밥, 혼자 걷는 길, 혼자 보는 풍경 속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남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깨달음은 때로는 너무 늦게 찾아오지만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만남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선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불신, 끝도 없는 무시와 상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고 살아온 그녀. 하지만 고영우의 작은 친절,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조금 더 가까이, 결국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금씩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으며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젊음만이 사랑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따뜻함은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소박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고, 옥상에 씨앗을 심으며 웃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태어납니다. 치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조용한 배려와 돌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영화와 윤선이는 결국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견딜 수 없고 누군가의 손길과 시선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지탱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따뜻함과 스쳐 지나쳤던 소중함이 언제든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 조심스러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마음을 닫고 살았던 시간이 길수록 몸과 마음은 굳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손을 잡아보세요. 혼자라서 버거웠던 세상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관심,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앉아있던 두 사람처럼 우리도 삶의 끝에서 누군가와 나란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강하지만 함께라서 더 빛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이자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삶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손 내밀어주고, 오늘 말 한마디 건네고, 오늘 함께 걸어야 합니다. 사랑도 회복도 온기도 모두 오늘 시작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언젠가는 말고 지금 따뜻한 돌봄과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아끼며 서로를 조금 더 보듬어 주세요. 때로는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잔의 차, 손끝의 온기만으로도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조용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생각되시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 하나도 저희에겐 따뜻한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온하고 고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